6월 마지막 거래를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 첫 거래일이자 7월 첫 거래를 시작하는 국내 증시 흐름 짚어보고 ETF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장님도 지금 부장 시장 보신 지가 얼마 되세요? 일하신 지가? 지금 한 17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센 장이죠. 그렇죠. 뭐 분위기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예, 국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저도 이렇게 센 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쉬어갈 만도 한데 이 소리도 이제 함부로 못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자료 쓰다가 자료. 네. 주춤이란 단어를 잠깐 쓰려고 했는데 주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주춤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거침없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 분위기는 잠깐 쉬어가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봐도 특히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반기 말이나 분기 말에는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수익을 확정 짓고 가는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매물 출회들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물론 YTD 기준으로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긴 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가 계속 쌓아오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니까 6월에 어찌됐든 뭐 미국 관세 협상이나 뭐 중동 이슈 이런 것들 다 그냥 뚫고 정말 다 무시하고 네, 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는 것 같고요. 일단 3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상승의 가장 큰 근거는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었잖아요. 정책 기대감. 기대감이었는데 네. 어쨌든 3분기부터는 이 정책 기대감들이 현실화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은 PER 아직도 10배, PBR 1배. 뭐 아직 여전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으로는.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은 조금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 발표된 소식 좀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 ETF 상품 3분의 1이 배당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ETF가 예. 한 1,000개 종목 정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기존에 한 420개 정도, 절반 조금 안 되는 종목들은 기존에도 분배를 하고 있었어요. 분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당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을 안 드리고 뭐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재투자, 아니, 펀드에 그냥 재투자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더 사는 네. 이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그 소득세법 시행령 작년에 이제 바뀌었는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배당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종목이 지금 326종목이고 예. 그럼 요약을 하자면 일단 1,000개 가까운 종목 중에 예. 이제 올해부터는 약 80개 종목 정도는 배당을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네, 7월 오늘부터. 1일부터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그동안 분배를 안 했던 ETF들이 네. 이제 현금으로서 분배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분배를 하지 않는 ETF도 있어요. 일단 국내 주식형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키움 200 TR 이런 ETF들은 TR이 붙어 있는 상품들은 이제 배당을 안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내 주식형들은 배당의 의무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해외 주식형, 채권형, 금리형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형, 금리형 이거는 따박따박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재투자 형식이나 이렇게 적립이 아니고 그냥 그때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해 준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주식형을 갖다가 배당을 해준다고요? 네, 해외 주식형. 아니 벌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 결산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 결산 시에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안 해도 되는 유보 요건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네. 샀다라는 가정하에 9,000원이 되더라도 배당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가격은 하락했지만 배당은 나오죠. 배당은 나오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을 하는 게 맞긴 하죠.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개념으로 예. 이해를 그런 해주시면 좋을 것 개념으로.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펀드의 손실의 개념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해외 주식은 하는데 국내 주식은 왜 안 돼요? 국내 주식은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단 유예를 줬으면 그래서 국내 주식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 ETF 사실 이제 뭔가 제2의 월급을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이 광고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예, 예. 제2의 월급이라는 예, 게. 제2의 월급. 네, 예.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소득세법 바뀌면 기존의 그 배당 ETF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배당을 통해서 제2 네. 월급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2천만 원의 배당 소득세가 넘어가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발생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맞춰서 세팅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는 배당이 안 되는 TRETF로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분들은 반드시 절세 전략을 다시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그 예상 그 배당 소득을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다시 뜯어 보셔야죠. 그래서 그 절세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략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형 TR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또 국내 주식형 TR ETF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정시 부양 의지를 보이고 하기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시 부양 의지를 강하게 보인 거는 지금 이만한 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5천 특별위원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난데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밸류업이라는 게 또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요거 관련해서 ETF 업계에서 관련 상품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년 11월에 네. 이제 밸류업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ETF들이 13종 제 기억에 상장을 동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밸류업의 내용과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증시 상승의 이제 가장 주된 요인이 뭐 상법 개정안,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밸류업의 주요 정책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그래요. 때문에 주가가 변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밸류업 ETF들이 상장 이후에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은 대부분 뭐 30% 이상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도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딱히 네, 밸류업이라고 해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코스닥 150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업은 아마도 이게 이제 밸류업 지수 ETF들이 대부분 101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에는 20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거의 유사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측면에서 어떤 큰 차별점을 좀 두지는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 주주 환원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면서 이 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벌써 올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 좀 결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ETF 쪽 보면은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쪽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형 쪽이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뭐 국내 주식형도 돈이 많이 들어오긴 예.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보면 ETF 시장이 작년 말 기준으로 173조로 끝났고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2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또 이제 한 40조 가까이 이제 예, 상승을 했는데 예. 사실 뭐 지수 상승이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국내 그러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고 네. 미국 지수도 많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자금 유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인데 해외 주식형 ETF가 굉장히 또 여전히 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면은 지금 5월 말까지만 봤을 때 순유입 자금 규모가 10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사실 지금 자금의 큰 유출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형 ETF는 그 녹색 차트인데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1분기 말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었잖아요. 이때는 더 많은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 스마트머니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여전히 미국 대표 지수형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4조 원 가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채권형인데 의외로 또 해외 채권보다는 국내 채권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채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중기채나 장기채보다는 초단기채 위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와서 소위 저희가 이제 머니마켓 ETF 몇 번 제가 소개드렸던 네네. 적이 있는데 MMF와 같은 형태의 초단기채 ETF에 한 6조 원 이상 자금이 몰려들면서 올해 벌써 지금 작년에 한 7조 4천 들어왔었거든요. 국내 예. 채권량이.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벌써 이제 8조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요거는 좀 뭐 오래 머물기보다는 잠깐 있다가 또 막 빠져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기성 자금이라고 대기성 보시는 게 맞을 자금이라 것 보면 같아요. 되겠죠. 네네. 무슨 뭐 큰 이자 수익을 네, 기대했다기보다는 듀레이션 베팅보다는 이제 맞아요. 어쨌든 증시도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기성 자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MMF 대신에 그냥 네네. 그렇게 지금도 뭐 MMF 하지만은 예. ETF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국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 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이 비트코인 현물이랑 비트코인을 이걸 어디다가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민병훈 의원께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비트코인 등 이제 디지털 자산을 그 상품화 해보자.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으로의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의 이제 관련 법령을 발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제 그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품이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 그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순서를 보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결제할 건지 신탁이나 수탁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서 거래할 건지 거래소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첫 발도 못 내딛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게 좀 유의미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법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이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하반기부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좀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지금 뭐 MMF가 이제 머니마켓 ETF, 여기서 머니마켓 ETF 여기서 이제 잠시 대기성 자금이 머물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증시로 들어갔다고 직접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정 부장님 그러면 요 자금 흐름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1월부터 6월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5월부터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은 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ETF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월부터 6월 말까지 들어온 자금이 무려 6조 원이에요. 머니마켓 ETF에만. 네. 그런데 지금 6월 한 달만 빠져나간 자금이 그 지난 1개월간 자금 순유출 종목 탑5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1위, 3위, 5위가 지금 머니마켓 ETF들이에요. 그래서 예. 이 금액을 합치면 거의 2조 원 가까이의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에는 또 이 초단기성 자금들이 또 빠져나가서 증시로 좀 많이 흘러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네. 예. 사실 이제 뭐 회사의 상품마다 좀 차별성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6월에는 또 이 대기성 자금들이 일부 또 빠져나갔고 뭐 아시다시피 예탁금도 지금 거의 70조 원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시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시로 오늘 보니까 시장 흐름이 진짜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3,100 장중에 보니까 30선까지 터치를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예.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거의 5,940개면 6,000개 가까운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오늘 이것도 10,000개 찍나요? 선물? 와. 그러게 어제부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엄청 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로도 돈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ETF 통해서? 네, 사실 이제 국내에는 좀 유입은 되고 있지만 글로벌리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미국보다는 이제 비미국 쪽, 예, 특히 뭐 분위기가. 유럽이나 또 이제 국내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추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상품이 좀 있습니까? 이제
국내 ETF 시장에 유럽 쪽 상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네. 대표 지수인 유로스탁스 50을 추종하는 ETF가 어허. 두 종목 정도 상장이 돼 있고 예. 또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 네. 상장돼 있는 게 이제 닥스, 독일 아. 닥스 유일하게 독일 이제, 닥스. 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유로존에서는 어쨌든 경제력으로는 가장 탑티어의 예, 국가인데 예. 독일이 지금 3월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독일도 그러다 보니까 우파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굉장히 꽤나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뭐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증가를 시키면서 유럽에도 그 보면은 독일 쪽에 이런 방산 회사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아는 그 에어버스나 뭐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예. 보니까 증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YTD로 보면은 21.7%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연초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5, 6월은 좀 주춤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는 고배당 쪽이 수익률이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올해는 네. 국장의 해인 것 같습니다. 아. 국장의 해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고배당이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고배당이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정책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ETF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는 또 제목이 대통령이 추천한 ETF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배당 ETF를 또 추천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배당 쪽, 이제 주주 환원 쪽에 그만큼 관심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키움에도 고배당 ETF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네. 그 저희는 그 MKF S 고배당 지수 20 지수를 사용을 하는데 예. 그 배당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 이제 네.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 내에서 배당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의 핵심이고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달만 15% 그리고 연초 이후에 36%, 1년 기준으로 약 48%. 네. 미국 주식인 줄 알았습니다. 네, 굉장히 변동성이 그러니까 커가지고. 고배당 수익률. 네, 이제 뭐 올해 지금 고배당 ETF들이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그 고배당 ETF 중에서는 그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 ETF가 가장 네. 큰 ETF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게 보통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됐었는데 1조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관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 부장님이 주말에 자료 쓰시다가 이제 주춤할라 하다가 이제 하도 잘 달리니까 주춤을 빼셨다고. 아니 사실 그게 솔직히 한 2,300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3,100까지 왔으면은 누구나 이쯤에서는 좀 숨고르기 내지 주춤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가버리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주춤이라고 처음에 제1감으로 주춤이라 했었던 건 뭔가 좀 찝찝한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7월에. 일단 7월에 중요한 변수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춤이라는 단어를 좀 꺼냈었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는 2분기 실적 시즌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2분기 근데 실적.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게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음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 가장 악유가 됐던 부분이 지금 관세 부분이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7월 9일에 관세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8월에는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7월 불과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인데 아. 사실 금리 인하는 뭐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맞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장에서는 9월 인하 정도를 점쳤어요. 예. 9월 인하 정도를 점쳤었는데 최근에 지금 지난주부터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7월 인하설이거든요. 예. 뭐 예. 연준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예.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너무- 금리 인하에 너무 대한, 쪼고 있어요. 푸시를 네. 하고 있다 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FOMC가 7월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는 시장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는 뷰들이 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 만약에 7월에 인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실망 매물은 출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에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7월 말까지는 말이잖아요, FOMC에. 네.
그럼 말까지는 땡겨야겠다. 근데 부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옆에 지주사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